자, 저희가 제목은 2004년 만나봤던 에이드리언 홍이라고 잡았습니다. 저희 패널분 중에요. 그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의 배후로 지금 지목된 그 멕시코 국적 에이드리언 홍을 직접 만나봤던 이도훈 위원님 계셔서 저희가 그 주제를 잡아봤는데 그 이야기는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그 발표를 했는데요. 이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한 달 넘도록 북한 당국에서는 누구도 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북한 당국에서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국 FBI가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인데 그 부분 특히 미국이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내놨다고 하고요. 스페인이 해당 당국이 수사를 끝까지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테러 분자들, 그러니까 그 에이드리언 홍과 그와 가담했던 그 8명인 9명 정도 되는 그 조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배후 조종자들을 국제법에 부합하게 처리되길 바란다. 이제 북한도 국제 여론전에 나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 이도훈 의원님께 뭐 살짝 첫인상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그 배우의 에이드리언 홍이라는 복잡합니다. 멕시코 국적자인데 한인이면서 지금 사는 곳은 또 미국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미국 워싱턴 특파원 하실 때 직접 만나셨다면서요? 네. 그때가 2004년인데 네. 그 미국 의회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북한 그 인권과 관련한 행사가 그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링크라고 그러니까 해방조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유조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네. Liberty in North Korea 그 단체가 만들어졌고 네. 그 단체를 미국 의회에서 초청해서 토론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그때 에드리안 홍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인물이 되겠죠. 다른 이제 네. 링크의 그 관계자들이 쭉 있었는데 어떤 단체냐면 대학생들이 네. 그 북한의 그때 이제 조지 부시 정권이 굉장히 그 북한을 압박하면서 그 수단 중에 하나로 인권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게 미국에서 이슈화 됐었고 한국계 대학생들이 그런 걸 한다니까 굉장히 그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드리안 홍이 당시에 그 예일대학교 역사학과 2학년인가 제가 그랬던 것 같고 예. 다른 대학생들도 거의가 뭐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굉장히 명문대학교 출신들이었습니다. 네. 그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재미교포 2세들을 네트워크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저기 링크에 참여했던 그 학생들이 거의 다 그 네트워크에 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그 순수 민간단체로 시작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조지 부시 정부가 북한을 압박하면서 굉장히 그 도움도 많이 주고 그때 당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그 강철환이라는 탈북자 출신 당시 그 조선일보 기자를 초청해서 1시간 넘게 그 환담한 그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전체가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줬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북한 인권 특사를 이제 처음으로 임명을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그 심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후보로 우리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국 대사를 비롯해가지고 그 네오콘의 핵심이라는 그 학자, 그 다음에 그 유태계 인권단체 대표 이런 거물들이 굉장히 많이 그 물망에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링크라는 단체가 자연스럽게 그런 그 미국 정부 안팎의 거물들하고 네트워크가 또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 링크라는 조직이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아마 확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약간 2월 사건 발생 시점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28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정상 간의 만남은 28, 29 이렇게 있었죠. 어쨌든 그거 거의 직전에 터졌던 사건인데요. 어떻게 흘러왔는지 현 변호사님, 현근택 부대변인께서 좀 네.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북미 하노이 회담 정상을 앞두고 있는 5일 전인가 그랬습니다. 네. 근데 스페인이 어떤 곳이냐면 김혁철 그 당시에 이제 북한 대미 특별 대표. 그분이 이제 어쨌든 대사를 하다가
추방된 곳이었죠. 네. 뭔가 추방됐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스페인을 봤을 때.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의문이었던 게 네. 이 사건이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거기서 한 여성분이 이제 탈출해가지고 네.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경찰이 왔는데 이 당시에 홍창이라는 이분이 뭐 마크를 달고서 별일 아니니까 가라고 했다. 김정은 배지를 달고 그렇죠. 있었다. 외신엔 그렇게 근데 나오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일단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면 그 경찰이 당연히 그 피해 여성한테 갔을 거 아닙니까? 네. 아, 이분들이 그냥 별일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지금 10명 정도가 이렇게 와서 그 사람들이 네. 연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참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물론 경찰이 왔다 가서 바로 간 게 아니라 보면은 뭐 겁박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망명 요구도 하고 안 네. 되니까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이라든지 USB를 가져갔다는 건데 그 부분이 과연 그냥 단순히 배지를 달고 얘기했다고 해서 넘어갔을까? 그러면 그 여성은 과연 그 경찰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아, 별일 아닙니다 하고 돌아갔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부분이 의문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어찌 보면 지금 그 자유조선 얘기부들이 김정남이 지난번에 암살당한 게요. 아마 이분들이 가서 망명정부의 중심을 서주십시오. 그 접촉하고 한 달 후에 암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어떤 밀고 당기기 아니면 내부에서 계속 이런 움직임이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스페인의 경찰 당국의 그 행동도 조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이 부인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어쨌든 스페인 단순히 경찰이 보고한 게 아니라 스페인 법원에서 그 법원에서 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조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조사를 해서 이 두 분을 영장을 발부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미국도 어느 정도 관련돼 있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처럼 이게 단순히 예전에 이제 부시 행정부처럼 지금은 어쨌든 핵무기라든지 대량 살상 무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인권 문제 쪽으로도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영화 같은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22일 날 그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사건 그 당일로부터 한 5일 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북한 대사관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해서 경찰을 따돌리고 그리고 그 범행 다 이후에 컴퓨터라든지 휴대폰들을 싹 들고 스페인에서 다시 포르투갈로 갔다가 다시 미국 뉴저지로 갔습니다. 뉴저지로 간 다음에 자 이도훈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FBI하고 접촉을 해서 자기들이 그 뭐랄까요 탈취했다고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가져간 그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FBI 쪽에 줬다. 지금 저기 있는 내용이 그냥 언론에서 떠도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스페인 법원의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FBI하고 접촉했다는 거요. 자, 이거 미국에 뭔가 저들의 어떤 체포라든지 이런 데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뭐 국무부는 아는 바 없다 그러고 네. 그 FBI는 NCND라고 하니까 뭐 당장의 어떤 그 행동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스페인도 과거에 제국을 경영했던 나라입니다. 네. 나름대로 전 세계에 정보망이 있고 나라의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일어난 사건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지만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또 스페인이 추가적인 그 조치를 할 수 있을까는 그것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미국 입장에서는 태영호 공사나 이런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굉장히 그 암호 해독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그 입수했을 것 같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미사일 WMD 다 제기하면서 동시에 인권 문제를 거기에 올려놨거든요. 오토원료 사건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인권에 대한 어떤 또 압박이 있기 시작하냐 한가. 그때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그 인권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인 거는 임기 초반에 북한을 악의 축 세 나라 중에 하나로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부터 계속된 정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악의 축을 규정하고 그 정책을 밀어붙인 세력이 이제 네오콘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존 볼튼 현재 그 NSC 보좌관이고 네. 또 굉장히 그 이데올로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미국 기업연구소 AEI에 있는 니콜러스 에버스타트라는 학자인데 그분도 지금 굉장히 여기 트럼프 행정부에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우리 시멘커가 소개하신 북한 외무성 이 논평도 네.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혹시 이게 인권을 넘어서 어떤 그 북한에 대한
반체제 운동, 더 네. 나아가서 정권 교체 움직임으로도 연결된 거 아닌가 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이 성명을 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정권 교체, 북한 지금 김정은 체제 교체 배후에 혹시 미국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 외무성도 오늘 이 사건은 테러 사건이고 스페인이 이 테러범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그 신변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내놓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신분이 드러나게 된 홍창, 과거 미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할 때 모습을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Everybody involved in any way on North Korea knows what's happening. There's no illusion as to how bad the regime is. The illusion is in the sense that we can't solve it. I think that there will be a day when North Korea is free. It may be 100 years from now or maybe 10 years from now, but that day will come and I think 자, 이동훈 의원님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그 정권 교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배경에 만약에 미국 정부가 있다 그러면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압박도 느끼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저 얼마나 연계돼 있다고 보십니까? 에디런 홍창과 미국. 일단 이제 그 에드리언 홈 같은 경우는 제가 2004년 뭐 한 2005년 정도까지는 뭐 그 행사나 이런 데서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보질 못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 보도가 나와서 한번 알아보니까 2006년, 2007년 이후에는 단순한 그 NGO 차원이 아니라 네. 어떤 좀 과장해서 말하면은 뭐 그러니까 혁명가적인 그런 활동을 좀 한 것 같아요. 레지스탕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인 그래서 거죠. 그 북중 접경 지역에서 그 탈북자를 단순히 돕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 중국 정부하고 이렇게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좀 뭐라고 그럴까요? 과격하고 약간 공격적인 그 활동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고 아까 이제 우리 현근택 그 부대변인께서 그 김정남 암살하고 이제 그 연관성을 한번 이제 제기를 하셨는데 암살되기 전에 만났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실 그 김정남이 암살되기 전에 접촉한 게 뭐 아드리안 홍뿐만이 아닙니다. 그 NGO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적고, 네. 김정남이 그 적어도 두 나라 정도의 그 정보기관하고도 깊숙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네. 김한솔이 망명하고 이런 과정이 적어도 아시아와 유럽과 미주의 세 나라 이상의 정보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나간 거고, 그 과정에서 아드리안 홍이 뭐 만날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신문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 엄청난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NGO로서 또는 그 북한 체제를 공격하는 그 반북 단체로서의 그런 활동은 굉장히 그 중요하게 하는 거고 그게 네. 그 대외적인 뭐 선전이나 이런 효과는 지금 충분히 있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북한을 타도한다, 임시정부다, 망명정부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네. 북한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다음 달 11일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비핵화 대화 같은 얘기를 하지요. 자, 현근택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정권을 교체해야겠다 이런 레지스탕스 단체, 자유조선이라고 불리는 이런 단체도 나타난 상황에서 어쨌든 미국이 또 연루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당연히 그 얘기는 할 수 없는 얘기고요. 네. 사실은 뭐 직접 관련된 지도 아직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만 네. 나온 거라. 결국은 아마 어젠가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요. 아마 미국 측에서 그날 하노이 회담을 할 때 핵무기까지 다 갖고 와라. 네. 그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도 갖고 와라. 미국으로 빼라.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반출해라. 이제 검증뿐만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것도 다 갖고서 미국 갖고 가겠다. 어찌 보면 완전히 이제 뭐 리비아가 사실은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가다피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그렇게 어찌 보면 접점,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와 북한은 아마 이제 단계적으로 하자. 하나씩 네. 나누면 이제 검증을 영변을 하면은 부분 네. 해제하고 그 다음에 다른데 하면은 해제하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절충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가 단순히 사찰을 하고 검증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온 것처럼 사찰 검증 끝내고 있는 무기도 다 우리한테 줘라. 네. 단순히 해체하고 파괴하는 거하고 그거 네. 무기를 갖고 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 그 사이에서 접점, 이게 현장에서 만약에 사찰하고 아니면 파괴하고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하면서 부분적으로 해체해 나가면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간 정도에서 네. 협점을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비아식 정도까지 무기를 다 달라고 할 거라고는 사실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해체까지는 생각했지만 아직 네. 이제 존 볼턴 보좌관이 예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네. 그게 이제 협상 테이블에 실제로 올라왔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그걸 어떻게 그 사이에 접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게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체제 전복이라는 이런 얘기들은 물론 이제 그런 여지는 있어요. 지금 그 선임한 변호사도 보면 네. 예전에 새 정부 걸쳐서 NSC에서 일했던 분이고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3대에서 세습 정권인 경우에는 누군가 이제 대안이 있는 경우에 좀 위협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김한솔이 어찌 보면 적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본인에서 그 압박이 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저 순수한 상상입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협상의 카드로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협상의 카드로.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핵 협상을 빨리 해서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갈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네. 자, 4월 11일 굉장히 급하게 잡힌 워싱턴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